오늘은 유대인 경제사 저자시죠 홍익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뜻밖인데 주제가 소금이네요. 네. 예, 소금이 얼마나 우리 인류 역사에 큰 역할을 기여했는지 잘 와닿지는 않는데 한번 오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은 문명사뿐만 아니라 경제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 자료입니다. 우선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저기 저 사냥이 저 왜 댐벽에 붙어서 저렇게 위험하게 뭐를 핥아먹고 있을까요? 저게 바로 소금을 핥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사냥들이 목숨을 걸고 소금을 저렇게 핥아먹고 있는 곳에는 다 나름대로의 뜻이 있는데요. 무릇 모든 생명을 활동을 하는 동물들은 소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해를 죽음의 바다로 알고 있는데 과연 사해는 죽음의 바다만이었을까요? 오히려 예전에는 여기는 사실은 생명의 바다였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대 시대에는 소금이 생명 활동에 꼭 필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사해가 있음으로써 인류는 저기서 소금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사해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계속 들어오긴 하는데 빠져나가는 그 지류가 없습니다. 저기는 물이 한번 들어오면은 영영 다른 지류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오직 그 증발에 의해서만 물이 날아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금 농도는 짙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해는 지구상에 현존하는 가장 낮은 해발 고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사방에서 물이 계속 들어오는데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아주 최하에 이제 저지되어 있는 거죠. 사해가 고대의 생명의 바다였다는 의미는 사해 근처에서 인류 최초의 도시가 생겨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제 여리고라는 도시인데요. 이게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것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이제 11,000년 전에 성벽을 갖춘 도시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갓 농업이 시작되면서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오는 시대에 이미 저곳에는 그때 저런 성벽을 갖춘 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시가 만들어졌다는 의미는 인간이 모여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이제 하나가 물이고, 그 다음에는 식량입니다. 그리고 추위를 견디거나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땔감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 하나가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소금을 구할 수 없는 곳에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인류의 4대 문명 자체가 소금이 있는 곳에서 발전하기 시작했고, 모든 문명이 발전하는 곳에는 소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붙어 있지 않아도 우리 그 홍산 문명 같은 경우도 거기는 이제 소금 호수가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인류가 이제 모여서 사는 곳에는 소금을 구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바로 여리고가 사해 바다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저기서는 이제 소금을 이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지역에 인류 최초 이제 도시가 형성됐던 거죠. 당시 여리고의 모습을 보면 저렇게 이중성벽으로 돼 있었다는 얘기는 그 당시 외적의 침입뿐만 아니라 교육이 발달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교육의 시작은 성 주변의 시장이 형성되면서 상인들이 성 주변으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유사시에는 성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렇게 나중에는 이중벽이 생기면서 그 도시가 이제 점점 커지는 형태를 띠고 그 도시 바깥에는 그 해제라고 그래서 물이 흘러가게끔 만들어서 일종의 인공 호수를 만드는 거죠. 인공 강이나. 그래서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도시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여리고에 저런 인류 최초의 도시가 형성될 수 있었던 건 우선 가나안의 지역별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여기를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지만 고대에는 여기를 가나안이라고 불렀어요. 가나안은 크게 세 지역으로 구분되는데 우선은 해안가입니다. 해안가는 뒤에 거대한 레바논 산맥이나 저렇게 고지대가 있기 때문에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바다로 나갈 수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은 해상 교육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인류 최초의 먼 거리 해상 교육을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그리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자주색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어로 이 사람들을 페니키아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의 저 산악지대, 고지대에 살던 사람들은 대부분 유목 생활을 하면서 그 다음에 낙타나 그 양들을 몰고 다니는 한편 그 대장의 역할을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가나안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장사에 소질이 있거나 장사를 지향했던 것 같아요. 해안 사람들은 해상 교육을 시작했고 저기 산악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유목 생활을 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대장을 하면서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여러 곳의 상품을 서로 운반해주고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 여리고가 있는데 저기 지금 초록색 형상이 되어 있는데 저쪽에는 갈릴리 호수에서 저 사해로 흘러가는 요단강이 있었기 때문에 저기는 녹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성경에 보면은 에덴 동산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저기는 과실이 풍부하고 오아시스가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됐던 곳이에요. 그리고 게다가 사해에 소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기는 주변의 대상들이 오고 가는 길목으로 스스로 통상의 요충지이자 교육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예를 들어서 사해에 소금이 있고 여리고는 특히 그 대추 야자로 유명한 그 야자수가 있었어요. 즉, 그 다음에는 저기서는 그 밀과 보리 농사도 가능했기 때문에 저기서 인류 최초의 도시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가나안 사람들, 특히 해안가에 살던 사람들은 그 뒤에 있는 레바논 산맥이 굉장히 높은 설산이었는데 한 3,000m 정도 돼요. 근데 거기 해발 한 2,000m 정도에 레바논 삼나무라고 아주 거대한 삼나무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바로 이 레바논 삼나무를 가지고 인류 최초로 큰 배를 만듭니다. 비로소 이렇게 큰 배를 만들어 가지고 멀리 먼 거리 항해를 시작할 수 있어서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먼 거리 교육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레바논 삼나무, 즉 목재를 뗏목으로 만들어서 날리면서 이걸 이집트로 수출하고 주변에 교육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갤리선을 인류 최초로 개발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갤리선이라는 건 저렇게 도세만 의존하지 않고 바람이 없어도 사람의 힘으로 노를 져서 가는 배를 이제 갤리선이라고 하는데 바로 저런 갤리선을 만들어서 먼 바다 항해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성경에 보면 레바논 삼나무를 이제 백양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백양목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성전이나 왕궁을 그 당시 백양목으로 쳤어요. 그리고 이 백양목으로 이렇게 배를 만든 이유는 백양목의 특징이 썩질 않아. 이게 스스로 내는 그 송진의 힘으로 살균력과 살충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균에도 저항을 하고
그 해충에도 저항을 해서 저렇게 배를 만들어 놓으면 물에 닿아도 썩지 않는 배가 되고, 그 다음에 저걸 가지고 이제 성전이나 왕궁을 만드는 것도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때문에 이게 썩지 않는 나무라고 그래서 성경에서도 아주 귀히 여겨서 이거를 특히 이제 백양목이라고 이제 불렀죠. 그 다음에 이런 그 큰 배를 만들어 먼 거리 교육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뭐 유럽 지중해 먼 거리 교육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보급기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보급기지가 나중에는 식민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도에서 보시면 저기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된 부분들이 이 사람들이 지중해 교육을 하면서 만들었던 보급기지인데, 저희가 나중에는 다 그 발달을 하면서 지중해에 이제 요충지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가장 큰 업적은 사해 소금과 저 이집트 소금 호수부에서 난 조염들을 가지고 그거를 정제를 해서 깨끗한 소금을 만든 다음에 배를 타고 멀리 나가서 소금을 팔고 그쪽에 귀한 물건들을 가져왔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이 그 영국까지 가서 그 당시 그 코넬 지역에서 나는 그 주석광에서 주석으로 바꿉니다, 소금을.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소금은 그렇게 비싼 물건이 아닌 것 같은데 그걸 얼만큼 많이 가져가야 그렇게 많은 주석하고 바꿔올 수 있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소금은 특성상 생산지에서는 비교적 저렴하지만 저게 멀리 가면 갈수록 굉장히 비싸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금값에 버금갈 정도로 비싸져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바닷물이 있으면 대충 소금은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세계에서 천일염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주 극히 한정돼 있어요. 우선 천일염은 갯벌이 있어야 되고 바람과 기후가 맞아야 되는데 그런 것은 흔치 않아요. 대부분 지중해 가보셔서 알겠지만 기껏 해안가가 모래톱이나 절벽으로 돼 있어서 소금을 만들 수 있는 곳이 흔치 않습니다. 게다가 북부 유럽은 비가 많이 와가지고 특히 영국 같은 데는 설사 갯벌이 있다 해도 소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후나 그 환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소금이 그런 나라에 가면 엄청나게 귀한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기원전 2000년경에 그 주석을 들여와서 그때 비로소 유럽이 청동기 시대가 이제 만개됩니다. 그만큼 소금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보면 다윗 왕이 에돔 왕국과 아주 처절하게 싸우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다윗 왕이 에돔 왕국과 왜 그렇게 처절하게 싸웠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사해 밑에 영곡이라고 소금 계곡이 있었어요. 아, 네. 저기서는 그냥 계곡에 이렇게 얼려져 있는 소금을 그냥 채취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굉장히 귀한 자원을 구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 근처에 철광산이 같이 있어. 그러니까 그때도 바로 이런 소금이나 철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전쟁을 일으켰던 겁니다. 결국 다윗 왕은 지금 이스라엘의 5배 정도 되는 거대한 그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천일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우리는 보통 바다에서 소금을 쉽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소금의 대부분은 땅속에서 파낸 암염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속 깊이 파들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소금 생산비도 많이 들었고
그보다 더 많이 드는 거는 운반비예요. 소금을 가지고 가면은 중간에서 강도떼나 도적떼들한테 죄 뺏기기 때문에 소금을 한번 이동하려면 상인들이 몇백 명, 몇천 명이 때려쥐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강도떼나 도적떼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운반하면서 중간중간 통행세나 이런 걸 물어야 되기 때문에 소금 운반비가 소금의 원가보다 보통 한 4배는 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멀리 가면 갈수록 소금값은 비싸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안가에 특히 지중해 같은 데는 갯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소금을 만들 수 있는 장소가 아주 희귀해요. 현대에도 천일염은 세계 전체 소금 생산량의 3분의 1뿐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암염이에요. 땅속에서 이제 파냈는 건데, 그러니까 고대에는 훨씬 더 그 천일염이 이제 아주 귀한 시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4대 문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도시는 대부분 소금 위에서 건설이 됩니다. 로마 같은 경우도 로마가 생겨난 게 바로 이 소금 덕분인데요. 그 당시 로마를 건설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 소금업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는 특이하게 그 로마 근교에 있는 바닷가에서 기원전 640년경에 제염소를 채웠어요. 그 제염소는 그 천일염은 아니고 일단 해변가에서 소금물을 증발시켜 가지고 이 농도를 짓게 한 다음에 결국은 그거를 밑에서 땔감을 떼어서 소금물을 날려보내서 이제 만드는 겁니다. 대부분 고대의 소금 생산은 그런 식으로 했어요. 중국 같은 데도 토기에다가 바닷물을 집어넣고 땔감을 떼어가지고 그걸 졸여서 이제 소금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런 지역은 주변의 나무들이 다 벌목이 되면서 나중에는 홍수에 의해서 휩쓸려 가면서 거의 매몰되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는 옛날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렇게 소금을 토기에다 생산하는 곳에는 주변 땔감들이 나중에는 다 없어져요. 그래서 더 이상 소금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런데 그 로마 근교의 제염소는 비교적 그냥 햇빛에 의해서 소금물을 증발시키는 그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주변의 땔감은 비교적 덜 사용하고 소금을 만들 수 있는 최적지였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로마까지 조그만 강이 있었는데 그 강을 통해서 소금을 운반했기 때문에 중간에 그 도적대들이나 강도떼들한테 소금을 강탈당한 염려도 없고 해서 로마 자체가 소금 유통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대에 그 소금을 사러 유럽 대륙 각 곳에서 소금 장사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긴 길이 소금 길이야. 그래서 지금도 로마에 가면 비아 살라리아라고 있는데 그게 소금길이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이 소금길이 로마가 제국으로 커지면서 그 길을 마차들이 달릴 수 있게 포장을 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옛날에 소금 장수들이 다 만들어 놓은 길을 로마가 제국이 되면서 그 대륙 전체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든 거죠. 그리고 당시 로마의 그 정치가들은 외국에는 소금을 비싸게 팔지만은 로마 시민들한테는 아주 싸게 팔거나 가끔은 소금을 그냥 무상으로 배분해줘서 정치적 그 인기를 모았습니다. 네. 그리고 심할 경우에는 그 군인들한테 봉급을 소금으로 줬어. 그래서 우리가 셀러리라는 그 기원이 사실은 살라리아라는 이런 그 라틴어에서부터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월급 받았는데 마침 비 오는 날 월급 받으면 어떻게 되나 이거 가다가 소금 녹아버리면 월급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 로마 제국까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유럽
중동과 유럽 지역에서 이제 소금이 이러한 역할을 해왔다는 얘기네요. 흥미로운데 그러면 이제 중국, 이 아시아 쪽에서도 소금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네. 네.